글로벌 기업들은 요즘 어떤 비즈니스를 벌이고 있는지 또 속으로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비즈니스 이슈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 오늘도 문스타트업 연구소 문영준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미국 기자들은 아마존한테 정말 고마워해야 되겠다. 아마존이 뭐 하면 다들 관심을 가니까 아마존이 뭐 한다는 것만 취재를 해도 좋은 기사거리가 되는 건. 그리고 미국 잡지들 중에 보면은요, 뭐 국제, 그다음에 경제 이러면서 하나의 섹션을 아마존 이렇게 해놓은 매체들도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거리죠. 우리나라에는 인터넷 쇼핑몰들이 뭐 한다고 해서 별 관심이 아닌데 미국은 그렇게 되면 이제 그로 인해서 뭔가 이제 다들 다 덜컹덜컹거리는 사업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아마존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거겠죠. 그렇죠. 변화도 많고 실질적인 영향력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는 거죠. 근데 또 아마존은 고맙게도 이런저런 신규 사업들을 많이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기자들은 기사거리 고민을 좀 덜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아마존이 또 뭔가를 시작한다고 해서 관심인데. 항공운송 이겁니까? 아, 그렇습니다. 최근에 아마존이 주주들에게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다라는 파일링을 하면서요. 예. 2019년에는 로지스틱스, 운송 사업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운송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뜻이고. 네. 운송 사업은 그럼 항공기를 사다가 또는 장기로 빌려다가 짐 실어 나르는 거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현재 아마존의 고객들에게 제품을 운반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에어라고 해서 항공기도 최근에 뭐 2년 사이에 50대 정도를 리스해서 자사의 제품들을 항공기를 이용해서 운반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자사의 제품을 운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아마존 고객이 장바구니에 담은 걸 항공기로 실어 날라줘야 되니까 그때 필요한 비행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마존에서 사는 제품뿐만 아니라 내가 뉴욕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살면서 뉴욕에 있는 낸시한테 제품을 보내려고 할 때 지금은 UPS나 뭐 미국 우체국 USPS나 FedEx나 이런 데 오피스에 가서 이제 제품을 보내는데요. 그렇게 보내는 서비스까지 아마존을 통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전략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페덱스, UPS 이런 회사들은 고객을 잃게 되는 겁니까? 상당 부분 잃을 수 있는 리스크가 늘어가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 친구들을 통해서 아마존이 물건을 많이 보냈는데. 그렇죠. 지금까지는 아마존이 우리의 고객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경쟁자가 된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문 대표님이 나가서 라디오 방송국 하나 차리는 거네요. 그렇죠. 뭐 저야 뭐 아무 영향력이 없지만 거기는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냥 돈 주고 시키죠.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게 직접 하는 것보다 그게 싸니까 돈 주고 시키는 거고. 세상에 많은 그냥 내가 직접 해도 못할 건 없지만 돈 주고 시키는 게 직접 하는 것보다 그게 비용이 싸니까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해보니까 상대방한테 이제 가격을 싸게 해달라. 난 많이 하니까 좀 싸게 해줘 해가지고 뭐 UPS나 FedEx를 시켰었는데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들도 있고 또 내가 하면 좀 더 쌀 것도 있잖아요. 내가 시키는 물량이 이제 아주 많아지면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내가 그냥 비행기 한 대 살까? 이런.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가 자기가 로지스틱스를 직접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던 순간이 뭐냐면 당일 배송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러다가 이제 주말에 제품을 보내야 되는데 미국 주말에 쉬잖아요. 그러니까 페덱스나 UPS 얘기하면 우리 주말엔 쉬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듣다가 이러면 내가 그냥 직접 갖다 주지 하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게 그런 건 비행기 사다가 한 건데 기왕 사다가 이것도 하니 아예 그냥 평일도 배송도 우리가 해버리자.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배송하는데 공간들이 좀 남잖아요. 그리고 가격 구조를 다시 이렇게 세밀하게 보니까 조금 더 싸게 할 수도 있는데 하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하기야 항공운송업체의 가장 큰 리스크는 과연 이 비행기에다가 짐을 실을 수 있냐. 즉 고객들의 주문이 꽉꽉 들어오느냐. 그거인데 아마존은 그 주문은 늘 언제든지 있는 회사니까. 그것도 그렇고 아마존은 굉장히 큰 무기고가 있는데요. 뭐냐면 1년에 나는 아마존으로부터 돈을 내고 멤버십을 유지하겠습니다라는 고객을 프라임 고객이라고 아마존 부르거든요. 프라임. 1년에 한 10만 원씩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세계 같은 데 또는 뭐 이마트 같은 데 가서 1년 고객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10만 원씩 내는 건데요.
이 유료 가입자 수가 미국 기준으로 약 9천만 명이 됩니다. 9천만 가구가 되겠죠. 미국의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데요? 미국의 가구 수가 한 1억 2,300만 정도 되니까요. 그 가구 수로 따지면 아마존 프라임 가입한 가구가 훨씬 많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한 70% 정도가 돼요. 전체 가구에 비해서 아마존 주장이죠? 아마존 주장인데 그 매체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약간 믿기지가 않아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마존이 뭘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저것 많이 흔들리겠네요, 정말. 그러니까 그 9천만 명이 1년에 10만 원씩 낸다고 생각하면 그 쌓이는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물론 뭐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건데 이 프라임 고객이 구매하는 구매량도 또 훨씬 많거든요. 그렇겠죠. 기왕 회비 냈으니 본전 뽑고 싶겠죠, 고객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강한 배경을 뒤로 하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거죠. 아마존이 얼마 전에는 홀푸드라고 하는 네. 미국의 이게 보면 이제 슈퍼마켓인데 공산품보다는 농산물이나 음식들 많이 파는 음식 식재료들 파는 네. 그런 곳이라고 들었어요. 여기 인수하면서 오프라인 가게도 하려는 건가 이제? 네. 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냥 그게 아니라 그것 말고 또 슈퍼마켓 체인도 또 만든다고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새로운 슈퍼마켓을 체인을 만들겠다라는 선언을 최근에 하고 또 땅도 지금 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홀풋을 운영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네. 비슷한 다른 그냥 동네 슈퍼마켓 체인을 아마존이 하겠다? 새로 만들겠다는 건데 사실은 2016년경에 아마존에서 홀푸드 인수할 때 한 14조 원 정도 비용을 썼는데요. 예.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서 상당 부분 바로 만회를 했죠. 그 쓴 비용을. 근데 홀풋이라는 슈퍼마켓은 우리나라로 치면 비싼 유기농 제품을 주로 파는 그런 네. 슈퍼마켓 체인이에요. 예. 미국에서는 한 15위권 정도 하는 슈퍼마켓 체인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먹는 뭐 예를 들면 롯데나 혜태 그런 제품보다는 조금 특화된 제품이 10가지, 20가지 다양하게 있는 그런 매장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차별화되는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존은 이렇게 홀풋을 인수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그리고 노하우를 배운 것 같아요.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 매장을 미국에다가 많이 확대시키겠습니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월마트나 타겟, 알디 이런 그 슈퍼마켓들은 네. 상당히 또 긴장하게 이제 되는 아마존하고 싸워야 되는데 물론 업이라고 하는 게 경쟁자가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만 네. 왜 하필 아마존이냐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마존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다가가는 이유를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네. 뭐 알겠어요. 아마존이 다른 사업 잘했던 건 알겠는데 네. 뭐든지 하면 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즉 아마존도 진출하는 분야는 나하고 시너지가 있어야 되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항공운송업은 네. 이해가 돼요. 아마존이 어차피 실어 날라야 할 짐들이 많으니 남 시키지 말고 우리가 그냥 비행기 사서 하자. 네. 최소한 고객 없어서 고민은 안 하지 않겠니? 네.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리테일 시장을 분석을 해보면 그 온라인 시장에 거래되는 거의 약 80%는 아마존이 가져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냥 그 공산품들이 거래되는 것들은 상당 부분 온라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노트라든지 아니면은 치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상당 부분은 마트에서 안 사고 온라인으로 바로 사거든요. 네. 그러면 그래도 남아있는 시장이 뭐냐면 고기라든지 우유라든지 뭐 네. 야채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 온라인으로 사면 빨리 온다고는 해도 눈으로 그냥 봐야 되니까. 눈으로 보고 사는 예. 그런 시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아마존이 하면 잘해요? 그게 월마트나 타겟 이런 데들도 당연히 잘하기는 하겠지만 아마존은 차별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지역마다 광주하고 서울하고 어떤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잘 팔리는 제품이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광주는 아기가 많아서 분유가 많이 팔린다라고 하면 분유를 많이 갖다 놓고 싸게 파는 거예요. 그거를 아마존 온라인 판매를 보면 그 동네에서 뭐가 요즘 잘 팔리는지 아니까. 그렇죠. 아마존은 대부분의 그 가입자들이 여기저기 다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네. 그 가입자들의 나이라든가 많이 사는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가지고 있어요. 야, 근데 그 부분에서는 네. 우리가 그 동네 슈퍼마켓 사업을 시작해서 분유를 많이 갖다 놓으면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분유판에 안 그래도 필요했는데라고 네. 생각해서 산다는 뜻인데 네. 그걸 안 하면 그 사람은 집에 가서 아마존에서 분유를 장바구니에 담을 사람인데 이거 괜히 우리 고객 자꾸 여기저기 분산시키는 거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네. 뭐 그걸 다 그냥 시너지를 내겠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월마트라든가 이런 업체들은 올해는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 관련된 제품이 많이 팔렸다. 네. 뭐 7월이 되면 수영복이 많이 팔렸다. 이런 경험의 노하우나 DB들이 있긴 하겠지만 각각의 가격마다 그 고객의 니즈라든가 필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한데 아마존은 거의 미국 전 고객을 국민을 상대로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네. 지역에 필요한 거, 가정에 필요한 거, 타이밍에 필요한 것들을 DB를 적절히 활용을 하면 많이 갖다 놓고 옆에 매장보다 10원, 20원 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사실은 온라인 소매점이라는 게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팔 수 있을 방법은 네. 갑자기 그 가게 앞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거나 왠지 모르지만 네. 그럴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사람들이 굉장히 부자가 돼서 작년보다 3배, 4배 돈을 쓰거나. 그럴 가능성도 적죠. 그럴 리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싸게 팔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으면 네. 뭐 싸게 팔거나 친절하게 팔거나 대개는 그렇게 경쟁하는데 네. 똑같은 100평짜리 매장에도 들어가면 어떻게 내가 필요한 게 이렇게 다 있지? 그렇죠. 안 그래도 건전지 사려고 그랬는데 눈에 보이네. 네. 이런 경우와 네. 아저씨 건전지 없어요라고 할 때 없네 다 떨어졌네 하는 경우는 차이가 크죠.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잘하는 게 그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 네. 그걸 어떻게 잘할 거냐가 이제 소매업체들의 결국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그 고객의 니즈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면은 말씀하신 대로 잘 정리하고. 그걸 아마존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이것도 아마존의 생각인지. 네. 기사를 좋은 기사 쓰려고 하니까 기자들이 추측한 장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여기 타겟 같은 데만 해도 무료 배송이라든지 또 DB를 강화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또 아마존만 해도 최근에 그 온라인 그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또 오르기도 했고 네. 여러 가지 아마존과 경쟁할 수 있는 도구들을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 월마트의 매장이 미국에 한 4,000개가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알디가 한 2,700개 있는데 하기야. 이런 업체들은 이제 눈앞에 옆에 아마존의 슈퍼마켓들이 들어오니까 또 조금 싸게 팔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그 민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아마존이 그만큼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면 네. 내가 언제쯤 뭐 필요할지를 예측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2년 전에 TV 샀으면 네. 배터리 떨어질 때 됐네. 네. 리모컨 건전지. 그 주문 안 해도 갖다 주겠다고 선언하는 근데 얘 회사니까요. 보니까 다른 데서 건전지 산 이력이 없네. 네. 그럼 동네 슈퍼에서 사든가 네. 뭐 주문하겠구나. 뭐 그런 건데 어떻게 현실화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렌트카 회사 이야기도 좀 해보죠. 네. 이거는 만약 본인이 렌트카 회사를 하고 있다면 네. 그런데 렌트카 차 빌리러 오는 손님이 요즘 별로 없다면 도대체 이 렌트카 회사를 가지고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해볼 것인가 이건 다양한 고민을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렌트카 회사도 고민 많이 할 거예요. 예, 오늘은 문 소장님한테 답을 듣기 전에 한 3초 정도 네. 내가 렌트카 회사라면 무슨 신사업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청취자분들이 잠깐 생각하신 후에 들으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하나, 둘, 셋. 미국의 렌트카 회사들이 이제 이런저런 다양한 비즈니스를 시도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 에이비스라는 미국의 그 렌트카 회사가 있는데요. 해외에도 좀 있지만 에이비스는 웨이모라는 회사랑 협약을 2017년에 체결을 했습니다. 웨이모는 그 무인주행 자동차를 가지고 택시 비즈니스를 아리조나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 이 택시 비즈니스를 하는 자동차의 대수가 약 600여 대가 되는데 이 600여 대를 관리해 주는 서비스라는 거죠. 웨이모는 뭐 하고요? 웨이모는 그 무인 자율주행하는 차를 운행을 하고 네. 운행이 끝나고 나면 오일을 바꾼다든지 세차를 한다라든지 이런 서비스는 ABS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차량 관리. 택시 회사가 네. 기사님하고 서로 소통만 하고 입금 받고 하는 거는 본사가 하고 네. 세차하고 관리하고 뭐 주차시키고 운영하고 하는 거는 다른 회사한테 아웃소싱을 했다. 네. 그걸 렌트카 회사가 한다. 네. 이러한 현상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헐츠사는 애플의 그 자율주행 디비전하고 지금 협업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ABS의 그 부사장은 얘기를 하기를 렌트카하고 카쉐어링 하는 데는 공통 분모가 많기 때문에 뭔가 서로 배우기도 하고 나중에는 좀 색깔이 비슷하게 합쳐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카쉐어링 업체의 가장 큰 고민이 네. 손님 없을 때 그 차를 어디다 세워놓지인 거라고 하더군요. 네. 우버 같은 건 기사님이 있으니까
그 기사님이 알아서 본인이 갖고 있겠지. 자기 차고에 넣어놓든 네. 길에 서 계시든. 그런데 무인차는 일 없는데 일 없을 때 어디에 세워놔야 되는지 고민일 텐데 네. 렌트카 사무실 하더라고 연결하면 차고지를 같이 쓸 수 있겠네요. 거기 가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렌트카 회사가 자율주행 회사들이랑 협업을 하면서 배워보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뭔가 산업의 형태가 달라질 텐데, 달라지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그 일들이나 할 수 있는 뭐 기회들이 생길 텐데, 예. 이러한 것들을 같이 찾아보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렌트카 회사도 남는 차를 네. 뭐 5분을 빌려준다든가 뭐 누군가가 쓰게 하는 게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방법일 테니까요. 네. 그리고 렌트카 회사 중에는 이런 카쉐어링 회사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같이 흡수해서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경우들도 더러더러 있고요. 예, 그렇군요. 이 자율주행차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참 여러 가지 고민들도 시작될 거고 네. 새로운 비즈니스도 만들어질 거고 네. 얼마 전에는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전기 자동차 있죠? 네. 전기 자동차는 단점이 네. 충전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에 충전기 없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전기차 충전기 하나 갖다 놓으려면 뭐 주민들하고 합의도 해야 되고 그런데 네.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 네. 밤에 차가 혼자 지가 가서 그냥 지가 어딘가 동네에 가면 충전기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거기서 줄 서서 네. 새벽 2시에 도착해서 줄 서서 새벽 3시부터 뭐 2시간 충전해가지고 야. 새벽 5시부터 다시 이제 주인님 출근하실 시간 됐네 그러면 똘똘하네요. 그 주차장에 서 있다가 네. 주차장에 자리 없네 그러면 네. 동네 골목 어딘가에 서 있다가 야. 야 너 어딨니?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그 탈만 나겠는데요, 그러면? 네. 뭐 그게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네. 전기차 충전이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네. 충전 인프라가 주변에 많지 않다거나 하는 건 네. 극복이 될 것이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보고 네. 저는 무인차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디오 안 들으실 테니까. 네. 암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예, 문스타트업 연구소를 운영하는 코링텍의 문영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